아들이 이사하는 날 아들은 떠났고 개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살면서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의 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햇빛이 베란다에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만수, 올해 78살입니다. 아들 정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박스가 집에 쌓여 있었고 그날 아침 이삿짐 차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78살 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었으니까요. 정우는 서둘렀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시작이라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새로운 곳에는 나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이거 좀 봐줄래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무릎이 삐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무엇을 봐달라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거기 현관 앞에 있었습니다. 작은 갈색 개, 털이 복슬거렸고 눈이 맑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볼이에요. 어디서 났냐고? 회사 프로젝트 때 키우던 개인데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 때문에 못 키워요. 아버지가 좀 봐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사람이 개를 기른다니요. 하지만 아들은 한두 달이면 좋은 집을 찾을 테니까요. 한두 달.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우는 오후 3시쯤 떠났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있는 도시로. 이삿짐 차는 크고 시끄러웠습니다. 사라지는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계단 위에서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개는 현관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애처로운 울음이었습니다. 혹시 떠나간 아들한테 들릴까봐 밤 10시가 넘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집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전까지 나는 조용함이 고요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조용함과 고요함은 다른 것입니다. 고요함은 선택하는 것이고 조용함은 강제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개 밥을 주어야 했습니다. 정우가 개 밥 한 봉지와 밥그릇을 남겨뒀습니다. 종이봉지에는 하루에 2번, 한두 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두 줌이라니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지 누가 압니까? 나는 밥을 떠다 그릇에 부었습니다. 개가 사르르 다가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하는 것도 서툰 사람이 개 밥을 주니 밥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먹어. 맛있지? 나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개는 묵묵히 먹었습니다. 물도 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건 밤중이었습니다. 개가 물그릇을 들이받아서요. 아, 목이 많이 말랐나 보네. 그제야 나는 그릇에 물을 부어줬습니다. 날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언제 산책을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개가 문을 긁을 때마다 나는 소매를 걷어 올리고 목줄을 잡았습니다. 목줄을 잘못 잡으면 개가 당겼습니다. 어느 쪽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이웃들이 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개들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한심했을 겁니다. 78살 노인과 누가 버린 개. 둘 다 제대로 보살펴지지 못한 모양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는 계속 아들의 냄새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걔는 침실 문 앞에 누웠습니다. 정호의 책상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현관 앞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어떤 순간에 문이 열리면 자신을 데리러 올 사람이 나타날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혹시 걔도 나처럼 느끼는 걸까요? 버려진 것처럼. 아니, 혹시 버려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볼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걔를 바라봤습니다. 걔도 지금 그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걔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목소리일 뿐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응, 괜찮아.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한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통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걔는 다시 현관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걔의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검은 밤 속에서 한 마리의 개가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명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그 개와 같은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걔는 아들이 아직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2주째 되는 날 나는 정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들어가지 않은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앉아 있었고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먼지 입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입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들이었겠지요. 나는 한 벌의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자주 입던 검은색 스웨터였습니다. 그것을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걔는 그 스웨터 위에서 잤습니다. 코를 묻히고 온몸을 굴리며 마치 아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걔도 나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침실에서 정호의 어릴 적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들이 100일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작디작은 아기가 누워있고 아내의 손이 그 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벌써 20년 전에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정우가 처음 일어서던 날, 처음 말을 하던 날, 유치원에 가던 날, 중학교에 들어가던 날. 매 순간마다 아들은 커졌고 매 순간마다 나는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대학 입학, 졸업, 첫 직장. 사진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 곁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3년 전 설날이었습니다. 정우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서둘렀습니다. 하루만 있는다며. 아들은 항상 바빠 보였습니다. 왔다가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걔는 여전히 정호의 스웨터 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는 걔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무릎에 놓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깼습니다. 나의 움직임에 반응했나 봅니다. 걔는 일어나 앉아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했습니다. 나는 걔한테 아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야, 보리. 너를 맡기고 간 사람이야. 걔는 사진을 봤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본 보리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치 걔가 이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랑 같아. 너도 내 아들이 보고 싶은 거냐?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 아내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 얼굴을 봤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린 둘 다 남겨진 거야. 어쩌면 우린 버려진 거야. 하지만 넌 모르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또 버려진 것 같고 밤 될 때마다 또 버려진 것 같아. 나는 걔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팔에 힘을 주어 걔를 안았습니다. 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것처럼 조용히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의 스웨터와 사진첩 위에서 두 버려진 존재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걔에 대한 측은함이 아닌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같은 종류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겨진 자의 슬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 아침 일이 달라졌습니다. 걔는 이제 단지 밥을 먹고 잠만 자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걔를 위해 목줄을 더 조심스럽게 잡았고 걔 밥을 살펴보며 주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구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걔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목줄을 무서워했습니다. 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나는 뒤에서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걔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몇몇 나와 있었지만 우리를 특별히 봐주지 않았습니다.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습니다. 벤치 몇 개와 나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걔는 풀을 냄새 맡으며 돌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 걔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한 명의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손에는 운동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걔 이름이 뭐냐고요? 귀여운데. 아, 보리예요. 보리.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김미자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아요. 그녀는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만수입니다. 만수님이군요. 자주 이곳에 오셨어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걔 때문에. 나는 보리를 가리켰습니다. 아, 걔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오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저도 걔 없이는 이 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것이 편했습니다. 걔가 있으면 매일 나와야 하니까 좋아요. 하루하루가 반복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리듬이 생기거든요. 만수님도 그럴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와 그녀에게 이름이 콩이라고 불리는 흰 개가 풀밭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아내는 20년 전에 저 세상으로 갔고 아들은.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5년 전에. 아이들은 다 커서 도시에 나갔어요. 가끔 온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고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처지를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콩이 덕분에 살맛이 난다고 할까요? 매일 산책 다니고 가끔 누군가를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개를 챙기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일종의 살아갈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를 언제부터 키우셨어요? 3주 전입니다. 아직 어린데요. 시간이 지나면 더 친해질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니까.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여기 나와요. 만수님도 자주 오세요. 그럼 인사할 때마다 만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는 거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김미자는 콩이와 함께 공원을 나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보리가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리의 움직임이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아니, 아마 내 눈이 조금 더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많았고 눈이 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달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다시 그 공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김미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공원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에 나타나려고 서둘렀습니다. 마치 약속이 정말로 중요한 것처럼, 아니, 어쩌면 약속이 정말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약속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김미자와 콩이가 벤치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아, 만수님 왔네요. 그녀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나는 그 인사에 힘껏 응했습니다. 네, 계획했던 대로 왔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보리와 콩이는 풀밭에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서로 오래 알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개들도 빨리 친해지네요.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보리와 콩이를 봤습니다. 보리가 콩이를 따라다니며 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아침 8시에 공원에 나갔습니다. 사실 처음엔 하루하루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에 나가 같은 벤치에 앉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셔츠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입던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김미자를 만날 때 단정해 보이는 옷을 선택했습니다. 면도도 더 자주 했습니다. 보리의 털도 더 자주 빗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보리를 개 미용실에까지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가 진짜 예뻐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리도 변했고 만수님도 변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개밥과 물만 챙겼지만 이제는 밥을 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도 맛있게 먹을 음식이 뭘까? 너무 맵지 않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이 뭘까? 나는 강아지용 음식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밥을 먹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아침 7시, 저녁 6시. 규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아침 7시, 저녁 6시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신체 리듬이 생겼습니다. 집안에도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의 발소리, 보리가 밥을 먹는 소리, 보리가 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보리야, 일어나. 산책 가자라고 하는 내 목소리. 조용함과 고요함이 무엇인지 이제 정말로 알 것 같았습니다. 고요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택된 소리들이 함께하는 것. 의미 있는 침묵 사이사이에 나는 작은 소리들. 2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보리는 어때요? 나는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는 나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보리,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매일 산책도 다니고 이웃 할머니도 만나고 밥도 잘 먹고. 정말요? 아버지가 챙기실 수 있으셨어요? 그 질문이 신기했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물론이다. 잘 챙기고 있다. 너 이놈, 나를 믿지 못하는 거냐?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이 멀리 있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보리를 안았습니다. 이제 처음만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달쯤 되었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보리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두고 관계를 키워주고 밥을 주고 산책을 시켜주며 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보리가 나를 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버려진 개가 버려진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었고 리듬을 만들었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아침 8시는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의 벤치에서 보리와 콩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김미자와 앉아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는 같은 고독을 가진 두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넉 달째 되는 어느 날 아침 일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보리야, 일어나. 산책 가자. 내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보리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뭔가 이상함을 알아채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세상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바닥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쓰러졌는지. 단지 깨어났을 때 찬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팔이 저렸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와줘. 나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으니까요. 보리가 나를 봤습니다. 개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아들이 가던 날 밤의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울음은 절박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보리는 계속 짖었습니다. 오래된 짖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야 하는 울음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리는 누가 챙길까? 김미자? 정호? 아무도 보리를 챙길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보리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짖었습니다. 하지만 짖음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개도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수님?
만수님 있으세요? 김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리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문을 향해 세차게 짖었습니다. 내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보리가 이상했거든요. 미자 씨는 계속 혼자 소리쳤습니다. 계속 짖고 있어서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나 봅니다. 아, 만수님.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119입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살 것 같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김미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는 나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보리를 좀, 나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제가 봐드릴게요. 김미자가 보리를 안았습니다. 보리는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마치 제발 돌아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보리가 짖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바닥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김미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보리가 짖어도 아무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리가 나를 구했습니다. 미자 씨가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마비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보리가 짖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연락할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나는 정호의 번호를 말했습니다. 아들이 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요. 아들이 정말로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바쁘니까요. 정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버지, 정말 심각한 건가요? 뇌졸중이라고 했다. 나는 의사가 해준 말을 아들한테 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빨리 회복되실 거예요. 통화는 금방 끝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다며 휴가를 낼 수 없다며 빠르게 회복되면 나중에 본다며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를 위해 보호자를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가족이 없으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만 일이 많아서 나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김미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봐드릴게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근데 자녀분이 아니신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 이분 이웃입니다. 저 혼자라도 충분합니다. 김미자는 병원 의자에 누워 밤을 지샜습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그녀의 움직임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나를 위해 간병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역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아들이 못할 거라면 아들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이 오기 전 김미자가 계속 봤습니다. 미자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셔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게다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게다가 뭐예요? 저도 예전에 쓰러진 적 있거든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제 친구가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 저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거겠지요. 나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도 정말 잘 있어요.
저의 집에서 자고 있어요. 콩이랑 같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우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정도 좋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의료비는 보험으로 괜찮으신가요? 그런대로.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럼 일단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2주를 있은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했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팔도 힘이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수 환자님.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요양하시고 재활치료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계세요. 환자님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다시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의사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미자가 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데려왔습니다. 보리는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뛰어왔습니다. 내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보리는 나에게 얼굴을 비비고 울음을 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보리가 매일 당신을 그렸어요.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계속 현관을 봤어요. 나는 걔를 안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더 확신 있게.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보리.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자는 집안을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해놨습니다. 아이처럼 챙겨주는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8시 공원에서 만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네, 꼭 나가겠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밤 나는 보리를 옆에 두었습니다. 보리는 내 가슴팍에 고개를 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재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매일 내 다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움직임이 돌아왔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운동하세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활은 공원이었습니다. 아침 8시 나는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보리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만수님 오셨네요. 김미자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콩이는 보리의 곁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네, 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다시 여기 돌아왔다는 생각에 정말 잘 왔어요. 이게 최고의 약이거든요.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내 다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지팡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걷던 것이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보리가 또다시 당신을 기르고 있네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김미자가 말했습니다. 뭐 말이에요? 당신이 병들었을 때 보리가 그렇게 짖어준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다시 건강해지도록 보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그렇네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엔 침실에서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실에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보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보리가 나를 보며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시에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살아있었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느 날 아침 공원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2달째 정우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거의 다 나았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보리는 어때요? 이 질문이 신기했습니다. 아들이 걔를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걔에 대해 먼저 물었습니다. 보리, 정말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잘 있어? 네, 저도 잘 있어요. 아버지. 다음 달에 휴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집에 가도 될까요? 나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와라. 통화를 마치고 나는 보리를 안았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먼저 오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쁨?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한 감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보리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깨 없이 나는 이 모든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미자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에게서도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보리의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고마워, 보리. 정말로. 보리는 조용히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혀를 대었습니다. 이틀 뒤 정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처음 보리를 두고 갔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나를 안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안지 않았던 아들이. 잘 있었나? 네, 아버지도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보리를 봤습니다. 보리. 아들이 보리를 안았습니다. 보리는 아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4개월 만에 만난 아들의 냄새를 말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들이 버리고 간 개였습니다. 정우는 3일을 있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랫동안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보리가 있었습니다. 보리는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들을 갖고, 아버지를 갖고, 또 아들을 갖고. 아버지, 보리가 정말 좋은 개네요. 둘째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로. 처음엔 그냥 일시적으로 두고 가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 보리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저도 여러 고민했거든요. 새 아파트에서 개를 못 키우니까 개를 어디 보낼까? 근데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니? 아버지가 보리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신 것 같아서. 병원에 계셨을 때도 의료 기록 보니까 보리 때문에 발견되셨던 거고 아버지가 보리 때문에 살아오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아들이 계속했습니다. 보리를 제 집으로 데려가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게 아버지가 보리를 더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아들을 받습니다. 정우,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버지, 그냥 말씀해 주세요. 마음대로. 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내 가족이다. 보리는 더 이상 맡겨진 개가 아니라 내 아들처럼 사는 개야. 그래서 혹시 괜찮다면 보리는 여기 남아도 될까? 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원했어요. 단지 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호. 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미안합니다. 자주 오지 못해서 아버지를 외롭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안아 있었습니다. 20년이 모자란 시간을 말입니다. 그 후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변호사를 통해 보리의 소유권을 이만수에게 정식으로 양도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이제 이 개는 이만수에게이며 보리는 더 이상 임시로 맡겨지는 개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적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는 책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정우는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뭘? 가족이 뭔지, 함께 사는 게 뭔지, 그리고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뭔지.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정우, 나도 너를 책망할 수 없다. 나도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주 오겠습니다. 아버지도 보리도 만나고. 그래, 와라.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정우는 아침 8시 공원에서 김미자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아버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만수님과 보리를 만나서 감사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받는 게 더 많으니까요. 공원을 나가면서 정우는 보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보리, 잘 있어. 아버지 잘 좀 챙겨. 보리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들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보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됐다, 보리.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나는 아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개라는 형태였지만 실은 다시 살아갈 이유,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이해할 이유였습니다. 김미자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아들 정우가 보리를 데려가지 않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는 이제 내게예요. 정식으로. 좋네요, 만수님. 정말로.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자님,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미자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겁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했을 테니까. 그럼 저도 당신이 없었으면 혼자였을 것 같아요. 당신이 없었으면 매일 아침 8시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와 콩이가 풀밭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마침내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것도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이곳에, 이 벤치에, 이 사람들과 이 개와 함께 앉히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올 것입니다. 휴가 때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그것이 내 삶입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개와 이웃과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금은 늦가을입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빨갛게 물들고 공원의 벤치 주변에는 단풍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나는 여전히 공원에 나갑니다. 보리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옆집의 김미자와 함께 공원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콩이를 데리고 있고 우리는 같은 속도로 걷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공원에 도착하면 보리와 콩이는 풀밭에서 뛰어다닙니다. 아직도 4개월 전처럼.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더 천천히 합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벤치에 앉습니다. 만수님, 아침이 추워지고 있네요. 김미자가 말합니다. 그렇네요. 겨울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웃음이 납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정호는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 방문 후 1달 만에. 이번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들이 항상 여기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번 겨울에는 제가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직장도 좀 정리했고 아버지와 보리 옆에 있고 싶거든요.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이제 매일 아침 8시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걔가 공원에 나가는 시간을 말입니다. 언젠가는 아들도 이 벤치에 앉을 것 같습니다. 나와 김미자와 함께 공원에서 돌아올 때의 길이 좋습니다. 보리는 내 옆에서 조용히 걷습니다. 콩이는 김미자 옆에서 콧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통하는 그런 웃음입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 때 나는 여전히 감탄합니다. 집안에 소리가 있습니다. 보리의 발소리, 밥을 먹는 소리, 창밖의 바람소리,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소리. 나는 거울 앞에 섭니다. 78살의 얼굴입니다. 주름도 있고 흰 머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살아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조용함과 고요함은 다른 것이다. 그때 내가 말했던 말입니다. 이제 나는 정말로 그 차이를 압니다. 조용함은 아들이 가던 날에 그것이었습니다. 강제당하는 침묵, 누군가를 잃은 후에 그 텅 빈 소리. 고요함은 지금의 이것입니다. 보리가 옆에서 자고 내일 아침 8시를 기다리며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의 상태. 보리가 내 가슴팍에 고개를 얹고 자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고마워, 보리. 내가 중얼거립니다. 너 없이 나는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을 거야.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살아간다는 게 뭔지도.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납니다. 늘 그렇듯이 일찍 깨어납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를 맞추기 위해 말입니다. 보리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눈을 맞춥니다. 보리야, 일어나. 산책하자. 보리는 꼬리를 칩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한 발 한 발이 의미 있는 발걸음입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 나는 하늘을 봅니다. 가을 하늘입니다. 깊고 맑고 고요합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개와 나. 내가 혼잣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제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제목을 다르게 읽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사랑과 나. 공원에 도착했을 때 김미자는 이미 있었습니다. 만수님 왔네요. 네, 왔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습니다. 보리와 콩이는 풀밭에서 뛰어다닙니다. 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이라고 할까요? 늙은 노인과 개, 그리고 또 다른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 아마도 그렇게 볼 겁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삶입니다. 진짜 삶입니다. 버려졌을 때 비로소 사랑을 알고, 혼자였을 때 비로소 함께함을 알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비로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그런 삶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나는 이 아이에게서 배웠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아들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보리의 형태로, 김미자의 얼굴로,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의 약속으로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이 멀리 있어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리가, 김미자가, 그리고 이 공원이 그들을 연결해주고 있다는 것을. 공원의 벤치에 앉아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습니다. 계절은 계속 돌아갑니다. 보리는 여전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개와 함께, 그리고 그 개가 남기고 간 사랑과 함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